오늘은 염승한 이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사님 오랜만에 출연해 주셨는데요. 셀프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테일 사업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염승한 이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또 찾아뵙게 됐는데 또 오늘 좋은 인사이트 전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새해를 맞이해서 이제 지금 이제 예판에 곧 걸릴 것 같은데요. 이렇게 또 책 두 번째 책을 두 번째 책 맞으신가요? 두 번째고 3년 만에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원래 진작 냈어야 되는데 제가 좀 쓰는 속도가 좀 오래 걸려가지고 저 그 기억합니다. 3년 전 첫 번째 책 진짜 초대박이었는데요. 그거는 뭐 저도 진짜 전혀 상상을 못할 때고 사실 그땐 또 뭐 많은 사람들이 워낙 주식 투자만 또 할 때이다 보니까 그때는 사실 주식 투자 책들이 베스트셀러로 다 올라갔던 것 같아요. 뭐 저만 그런 게 아니고 10개 중에 한 7, 8개 맞아요. 그랬던 또 열풍도 있어요. 독보적이셨죠. 순위에서 내려오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책을 이렇게 어쨌든 쓰고 나니까 뭐 어쨌든 결과를 떠나서라도 좀 속은 시원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책 제목은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 탑 77. 네, 두 번째. 맞습니다. 이건. 그래서 1권은 되게 좀 이제 아주 기초적인 거 위주로 다뤘다면 2권은 좀 약간 실전에 좀 적용할 수 있는 것들, 그 사례를 되게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아마 좀 주식 투자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개념이 좀 잡히신 분들한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님도 오늘 바쁘신 가운데서 이렇게 또 그 자리 어렵게 와 주셨으니까요. 요즘 또 주식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번 시향 여쭤보겠습니다. 그 코스피가 2,600에 안착한 느낌인데 또 많은 증권사들의 내년 전망 리포트를 보니까 한 상한을 2,800에서 2,900까지도 보더라고요. 그래서 주식시장 분위기 좀 어떻게 보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요즘 분위기는 되게 좋아요, 사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열기가 옛날처럼 막 뜨거운 건 아닌데 전체적인 분위기가 강세장으로 가고 있고 2022년도에 정말 힘들었지만 그래서 2023년 들어와서 일단 미국 경기가 생각보다 좋았고 그 다음에 중국 경기가 안 좋은 거 빼면은 그렇게 딱히 나빴던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물가는 잡혔죠. 그 다음에 미국은 이제 금리 인하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죠. 실제 미국 국채 금리도 많이 떨어져 있고 그리고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도 올해보다는 내년이 좋거든요. 이게 좋은 거죠. 사실은 앞으로가 좋아야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잘 맞아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의 분위기는 굉장히 좀 괜찮은 분위기다. 그래서 21년도 이후로 2년 만에 정말 모처럼 좋은 그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많은 또 증권사에서 2,800, 2,900까지도 이제 조금씩 이제 그 위를 좀 열리고 있는데 저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흔히 PBR 한 배라고 하죠. 이제 자기 자본과 시가총액이 똑같으면 한 배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2,800 정도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보통 수출이 지금 요즘에 플러스거든요. 마이너스 났다가 그래서 수출이 플러스일 때 보통 PBR 한 배까지는 갑니다. 그래서 2,800 가는 거는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합리적이에요. 수출만 괜찮다면. 그래서 내년에 주요 기관에서 수출 전망을 한 5% 이상으로 잡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2,800까지는 가능한데 과연 근데 이제 옛날처럼 3,000을 넘어가느냐? 그건 아직은 알 수 없죠. 그걸 넘어가려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기업들의 이익이 훨씬 더 늘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내년 또 1분기가 지나봐야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는 2,800까지 가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뭐 상황은 아니다라고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환율을 보니까 환율이 이제 1,300 막 중반 뭐 2023년 초에는 막 1,400원까지 거의 육박해서 갔는데 이제 1,200 한 8, 90원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러한 달러 약세나 원화 강세 흐름이 계속 좀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 이제 이 달러를 결정하는 요인이 여러 개가 있는데 가장 이제 중요한 게 큰 축은 두 개거든요. 첫 번째가 미국이 이제 통화 정책이죠. 금리를 올릴 거냐 마냐. 당연히 금리는 돈의 가치니까 금리를 올린다는 건 돈값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미국이 긴축한다? 금리 올린다? 그러면 달러 올라가겠죠. 그래서 사실 그동안 10월까지만 해도 미국 금리 되게 막 급등했잖아요. 그러니까 달러가 강했던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축은 미국과 나머지 국가들의 경제 이제 그 경기를 비교하는 거죠. 미국이 좋으면 당연히 미국 돈 달러가 강해지겠죠. 미국보다 다른 나라가 좋으면 달러는 약해지는 거죠. 요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데 이걸 이제 지금 한번 전망을 해보면 미국의 지금 금리 정책은 이제 인하 쪽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당연히 달러가 강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래서 이미 꺾이고 있어요, 실제. 근데
어쨌든 아직 금리 인하 시작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금리 인하는 24년 3월부터 아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점진적으로 반영한다면 적어도 달러가 강해지긴 좀 어려운 거죠. 거기다가 미국과 이제 미국 외의 국가들을 또 비교해야죠, 경기를. 근데 사실 23년도는 중국이 너무 안 좋았어요. 유럽하고. 그러니까 달러가 또 강했거든요. 네. 그럼 과연 24년도도 그럴까? 물론 미국이 여전히 좋긴 한데 대부분 전망은 미국은 올해보다 내년은 좀 꺾인다예요. 예, 근데 비미국 있죠. 중국은 그래도 좀 올해 24년도는 낫지 않겠냐. 중국이 살아나면요 자동으로 한국과 네. 유럽은 또 자동으로 좋아집니다. 네. 그러니까 키포인트는 달러 약세를 심화시키는 24년의 제일 키포인트 중국 경기 같아요. 중국 경기가 생각보다 훨씬 좋으면 달러는 급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네. 여전히 안 좋다. 뭐 만약에 23년만큼 중국 경기 여전히 뭐 기대할 게 없다. 그러면 아까 미국 금리 정책 때문에 달러가 약해지긴 하는데 그 약해지는 속도는 크진 않은 거죠. 그래서 중국 경기에 따라서 좀 달라지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는 포인트가 엔화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일본 엔화도 이제 달러랑 이제 비교를 하니까 근데 일본이 드디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이제 끝낼 것 같아요. 24년도에. 그 얘기는 뭐죠? 이제 금리 올린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금리 올리면 일본의 엔화는 강해지겠죠. 그렇죠. 일본이 그동안 너무 약했죠, 엔화가. 그래서 일본 여행들 많이 가시잖아요. 워낙 엔화가 네. 싸니까. 근데 내년엔 엔화가 만약에 그 정책 때문에 강세로 가면 이건 달러를 또 약세로 가죠. 그래서 전체적인 조건을 봤을 때는 달러 약세 기준은 이어지는데 이게 1,200원가 초반까지 가려면은 중국 경기에 달려 있고 그게 아니면 1,250원 정도. 그러니까 중국이 그냥 밋밋하면 1,250원. 근데 중국이 진짜로 우리 예상보다 훨씬 좋다. 1,200원 초반까지. 네.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약간의 그 아래쪽은 좀 잡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달러 약세 기조는 이어질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미국도 중요하지만 중국 경기도 중요하니까 그죠. 중국 경기나 뭐 엔화의 흐름이나 이런 거를 보면 그 만약에 환율이 더 떨어진다고 하면 외국인들의 수급은 더 몰릴 것 같고 우리나라 증시는 2,800, 2,900 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중국 경기가 얼마나 살아나느냐가 우리나라의 그 이제 레벨을 좀 결정할 수도 있다. 위가 어딘지 그럴 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그 기관들의 좀 동향은 어떻게 보세요? 기관 투자들은 사실 12월에는 좀 주식을 많이 샀어요. 근데 원래 전통적으로 12월에는 배당 매수가 좀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관건은 그거예요. 11월, 12월 좀 샀는데 그동안 사실 기관 투자는 주식 많이 팔아놨거든요. 근데 이제 한두 달 매수가 들어왔는데 또 전통적으로 1월에는 꼭 팔더라고요. 배당이 이제 끝나가니까. 그래서 관건은 1월까지 사느냐가 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러면 과거랑은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제 기관들이 진짜로 들어오는구나.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다만 이제 1월은 돼봐야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일단 기관들의 수급 자체는 전통적으로 12월에 들어오는 그대로 잘 들어오고 있다. 근데 이게 연속성이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외국인들 수급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올해 주식을 그러니까 23년도에 주식을 좀 어느 정도 사긴 했는데 중간에 미국 금리가 막 오를 때는 또 팔아버렸거든요. 근데 미국 금리가 급격히 또 떨어지니까 또 주식을 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달러에 연동되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달러 약세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외국인들의 매수는 이어질 것 같고 근데 적어도 달러 약세 기조 자체는 유지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외국인들도 순매수 기조는 유지하는데 다만 달러 약세 기조가 강하게 가느냐 약하게 가느냐에 따라서 매수 강도가 바뀌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변수 있겠지만 외국인의 수급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기대하고 있고 반면에 기관은 1월 달에 어떻게 할지 제가 알 수가 없어서 그건 좀 1월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우리나라 증시는 외국인들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포지션을 봤을 때는 기조는 달러 약세인 것 같다. 네, 그래서 하지만 그 속도와 이제 뭐 폭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거는 뭐 중국 경기나 이런 거. 그죠. 중국 경기가 좋아지면 더 많이 들어오겠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한 2,800 정도까지는 뭐 수출이나 이런 거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보실 때 지금 좀 현금 여유가 있다고 하면 주식을 좀 적극적으로 담아야 될 시기라고 보시나요? 근데 완전히 싼 건 아니에요. 지금 이제 지수가 2,650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2,800이 얼마 남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멀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2,500 이하면 제가 좀 적극적으로 하셔도 좋겠습니다. 이럴 텐데 거의 좀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뒤늦게 또 올라간 게 쫓아가시면 뭐 나는 그 정도라도 수익 내겠다 하신 분이야 뭐 말리지 않겠지만 사실 먹을 놈이 많진 않아요. 근데 주식 시장이라는 게 제가 봤을 땐 내년에도
이게 V자로 갈 만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V자로 갈 때는 언제 가냐면요. 개인 투자분들이 시장이 진짜 미쳐야 돼요. 열광할 때. 네.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2020년 동학개미 운동, 네. 그다음에 23년도 여름에 2차 전지 랠리. 맞아요. 이때는 정말 주식에 다들 좀 미쳐 있을 때죠. 그래서 막 다 들어가니까 주가가 이제 엄청나게 급등을 했을 시기잖아요. 그때는. 네. 근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 아니에요. 장이 올라가도 막 개인 투자면 뜨겁진 않으세요. 그러면 이게 만만히 가요. 가도 천천히 가고 또 중간중간 조정들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급하지 마시고 2800을 가더라도 중간중간 조정들이 한 번씩 나올 거예요. 저는 사실 제일 좋게 보는 지수대가 2500 초반입니다. 2520 정도가 제일 좋은 게 거기가 우리나라 아까 제가 PBR 말씀드린 대로 PBR 0.9배 이하에서 주식 사가지고 실패한 역사가 별로 없어요. 거기가 2520이에요. 지금 계산을 해보면. 네. 그래서 거기가 아마 내년에 또 24년에 한 번씩 올 거예요. 그럼 그때 도망가지 마시고 그때 내가 아껴놓은 현금을 투입을 하시되 지금은 투자를 하셔도 내가 현금이 너무 많은 기업 그 투자자라면 조금 소극적으로 하자. 왜냐하면 타이밍이 조금 늦었어요, 사실은. 지금은. 근데 들고 가시는 분들은 그냥 들고 가면 돼요. 네. 뭐 왜냐면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근데 여기서 내가 잘못 들어가면 또 물리니까. 단 지수랑 상관없이 주가가 부진한 기업들도 많이 있어요. 찾아보시면. 네. 지수야 올랐어도 아직도 막 못 오른 기업들은 좀 일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음식료 같은 회사. 좀 이런 것들은 상관없어요. 뭐 네. 그런 기업들이야 뭐 어차피 지수랑 무관하게 막 못 갔으니까. 근데 그런 몇몇 소외된 업종을 사시는 건 좋은데 뭐 흔히 말하는 주도 업종이라고 부르는 뭐 여기 지금 와가지고 로봇주를 사겠다, 반도체나 적극적으로 하겠다, 막 많이 올랐잖아요. 이거를 뒤늦게 하는 거는 결국 잠깐의 달콤함은 있겠지만 나중에 고통이 따라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은 그건 좀 자제하자. 반도체도 그래요? 반도체도 많이 올랐어요. 한미 반도체가 6배나 올랐어요. 1년 만에. 아. 근데 이거 아무리 좋죠. 좋은 기업인데 네. 이걸 여기서 지금 들어가는 거 네. 사실 쉽진 않거든요. 네. 근데 물론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는 좀 싸요. 그래서 차라리 반도체를 할 거면 전 삼성전자 하자. 삼성전자는 많이 올랐던데 지금 7만 이제 거의 8만 전자 왔는데 8만 전자 와도 그 PBR로 이렇게 계산해 보면 또 평균밖에 안 돼요. 그래요. 과거. 예, 그 정도로 많이 못 올랐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부담은 없는데 너무 많이 오른 반도체도 지금 뭐 굳이 무리해서 할 필요는 저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좀 반도체로 넘어가서 좀 질문을 드려보면은 그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를 좀 중심으로 여쭙고 싶은데 네. 반도체 업황이 막 안 좋다 하다가 이제는 좀 턴어라운드 하면서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사이클에 도입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이제부터 시작이고 뭐 좋게 보시는 분들은 정고점 넘을 거다라고까지도 예상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글을 좀 갖고 계세요? 이제부터 시작이 아니고 이미 시작했어요. 이미. 근데 이게 공부를 그래서 오랫동안 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더 일찍 나오셨어야 되는데. 네. 뭐냐면 아니 근데 제가 올해도 한번 좀 나왔었잖아요. 초기에. 근데 이제 그때도 삼성전자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8만 전자 한번 조심스럽게 한번 이제 갈 수 한번 가지 않을까 얘기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왜냐면 이게 그냥 지금 딱 우리가 편협적인 뭐 기사나 이거 보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역사가 오래됐잖아요. 근데 이 사이클이 엄청나거든요. 네. 막 흑자 냈다 적자 봤다 이러는데 몇몇 공식이 딱 있어요. 작년 10월이 어쨌든 작년 10월이 바닥이었거든요. 그때 삼성전자 5만 1,000원까지 갔었으니까. 근데 그때 무슨 신호가 있었냐면 마이크론 경쟁사가 감산을 했어요. 나 죽겠다. 나 이제 공급 줄입니다. 왜냐하면 적자가 너무 크니까. 네. 버티지 못하고 공급을 줄입니다. 근데 이 어차피 반도체는 3사밖에 없잖아요. 3개 업체 중에 하나가 항복한 거예요. 네. 나 죽겠다. 그 하이닉스가 자동으로 따라갑니다. 근데 삼성은 배짱 부렸어요. 네. 우리는 아직 안 하는데. 근데 어쨌든 그게 신호탄이 돼서 그때가 9월 30일 날 정확하게 바닥 찍었어요. 그게 놀랍게도 마이크론이 우리 감산합니다. 한 달에. 네. 그리고는 그 주가로 다시는 안 내려갔어요. 그리고 중간중간 출렁였는데 나중에 올해 3월인가 4월로 기억해요. 삼성이 공식적으로 실적 발표할 때 우리도 감산합니다.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업체가 다 감산 들어가요. 네. 그러면 그땐 정말 수요가 절벽입니다. 뭐 아무도 반도체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네. 그 정도로 안 좋았는데 3사가 감산 들어가니까 어떻게 하면 공급이 확 줄죠. 그쵸. 공급만 줄어도요 가격이 올라가요.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우상향 하다가 하나가 이제 사건이 터지죠. AI. 엔비디아가 AI로 주가가 퍼포먼스 보이니까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독점 공급했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올해 80% 넘게 올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이클들을
옛날에는 경험하셨던 분들은 어느 정도 경험을 했으니까 이게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데 네. 처음 보신 분들은 모르죠. 네. 그러니까 너무 높을 때만 사게 되고 바닥에선 공포스러우니까 팔아버리고. 네. 그래서 반도체는 공부를 해놓으시면 아주 어렵진 않아요. 근데 조건은 남들이 안 좋다고 할 때 사셔야 되고 근데 지금은 다 반도체 좋다는 얘기밖에 없어요. 맞아요. 다 좋대요. 다. 네. 그래서 하이닉스가 되게 비싸졌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는 아직도 왜 기회라고 보느냐면 HBM이랑 아까 말씀드린 그 AI 반도체가 그 엔비디아의 하이닉스가 독점 납품을 했고 삼성은 납품을 못한 거예요. 네. 거기서 쳐져 버렸어요. 뒤쳐지니까. 근데 이제 내년에는 삼성도 따라갑니다. 아마 납품을 할 네.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좀 내가 삼성도 안 오른 건 아닌데 내가 굳이 나 지금 반도체 사고 싶다 하면 삼성전자가 네. 가장 부담 없다. 네. 소부장 통틀어서도 삼성이 주가 상승률이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 쪽은 좀 괜찮다라고 여전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반도체 안 좋다 한 게 불과 몇 달 안 된 거 되게 오래된 거 같고. 네, 맞아요. 근데 갑자기 또 어느 순간 이게 딱 돌아서 가지고 순식간에 이렇게 되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뒤늦게 반도체를 이게 지금은 뭐 너무 또 좋은 얘기밖에 안 나오잖아요. 네. 아마 반도체 나쁘게 얘기하시는 분 없을 걸요, 그렇죠. 거의. 근데 그럴 때는 비싸지는 거니까 그 점을 주의하시되 앞으로도 반도체는 노이즈들이 또 나옵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그런 노이즈가 나올 때 투자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좀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 2차 전지가 딱 노이즈가 많이 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 엄청 빠져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이제 2차 전지를 버릴 때가 아니라 네. 그 노이즈가 씌었을 때 좋아진 걸 찾아서 투자를 하셔야 돼요. 네. 그걸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은 다 반대로 하죠. 2차 전지 열풍일 때 7월에 산단 말이에요. 그 막 비싸질 때 그때 투자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2차 전지가 또 너무 안 좋으니까 이거 버려야 되나. 딴 걸로 갈아타야 되나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항상 주식시장은 영원한 하락도 상승도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남들이 비관적으로 좀 볼 때 또 반대로 생각할 필요도 저는 있다. 그게 반도체가 그걸 한번 증명해 줬기 때문에 저는 어느 업종에도 좀 적용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반도체 사이클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한 뭐 2년 한번 뭐 2, 3년 정도 내려가고 2, 3년 정도 올라가고 뭐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럼 앞으로도 한 2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그게 정해진 공식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정상적인 사이클은 보통 2년 좋고 1년 또 빠지고 막 이래요. 원래 상승 사이클이 좀 더 길어요. 네. 근데 이번엔 왜 이제 앞으로 더 예측이 어렵냐면 여기에 AI가 붙어버린 거예요. 왜냐면 새로운 수요가 생겨버린 거거든요. 네. 근데 AI는 진짜 폭발적인 성장을 하잖아요. 이게 붙으면 진폭이 막 이럽니다. 옛날같이 이런 게 아니라 올라갈 때 이렇게 가버려요. 그러면 이제 이걸 반영하면 또 빠질 때도 확 빠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되게 예측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주기가 안 맞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이거는 우리가 예측하기는 좀 어렵지만 마이크론 그 세계 3등 CEO가 이번에 실적 발표할 때 뭐라고 하냐면 일단 그분 말이 맞을지 모르지만 25년이래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 반도체에서 정점이. 그럼 정점이 만약 그냥 우리가 일단 알 수 없으니까 그분 말을 한번 믿어봐야죠. 그러면 25년이면 주가상으로는 아직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죠? 25년까지 좋다고. 예. 그럼 언제 걱정하면 되냐면 25년이면 24년 이제 가을부터 좀 걱정은 해봐야 돼요. 왜냐면 주가 먼저 반영하잖아요. 그러면 25년도 어디가 고점인지 우리가 알기 위한 노력을 24년 하반기부터는 해야 돼요. 왜냐면 24년 하반기에는 내년에 꺾인다는데 내년이 최고면 꺾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투자들이 걱정을 하기 시작한 단계가 그때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맞다면 24년도 상반기까지는 좀 편할 거고 중간중간 조정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럴 때 투자하시면 되고 어쨌든 24년 상반기까지는 기본적으로 반도체는 끌고 가는 게 저는 좀 좋다. 그러나 과거처럼 이게 사이클이 주기가 안 맞으니까 AI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빨리 와버리면요. 투자가 더 많아지고 그러면 이 사이클의 진폭이 더 커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뭐 누가 알겠습니까? 그건 그때 가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25년까지는 한번 사이클이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 검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요즘에 너무 좋은 게 그 반도체를 전망하는 대만의 주요 기관들이 많이 있어요. 뭐 트렌드포스라든가 이런 데서 계속 써줘요. 자료를 어떻게 본다. 그런 걸 보면서 매달 체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료들은 비싸죠. 비싸서 애널리스트들이 보고 보고서를 또 써줘요. 그럼 우리 무료로 볼 수 있잖아요. 그거 보고
예측을 하는 거지 우리가 무슨 뭐 예언가가 아니잖아요. 25년도에 어떻게 될 겁니다. 내년에 반드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근데 그렇게 예측을 하는 건 맞아요. 투자자라면 먼저 일단 예측을 하되 검증을 해봐야 돼요. 계속. 근데 검증은 누가 하는 거죠? 자기가 데이터 보고 해야죠. 맞네요. 누가 알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속 매달 그런 건 체크하면서 내가 생각한 방향보다 근데 데이터를 보면 좋은 게 나는 이 길이를 생각했는데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죠. 그러면 더 사야죠. 네. 예를 들면 근데 이거다. 그럼 조금 조심을 해야죠. 조정받을 수 있겠구나. 그 데이터를 보면서 이제 계속 검증해 나가자. 그 작업이 좀 저는 내년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 책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투자 아이디어가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해서 공부를 하면서 데이터를 해야죠. 그 데이터라는 건 지금 이 세상에 정말 반도체를 제일 잘 보는 애널리스트도 1년 후를 어떻게 정확히 예측을 합니까? 그렇죠. 알 방법은 없어요. 맞아요. 다만 이제 데이터를 보면서 수정해가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게 생각보다 AI가 예전에 우리 메타버스 좋다가 말아버렸잖아요. 만약에 AI가 메타버스처럼 될 수도 있어요. 뭐 저는 그렇게는 안 보지만 그러면 이 반도체 아이디어가 없는 거죠. 그럼 이제 정리하고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내년에 계속 검증하자. 이게 좀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부분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 그 보통 반도체 하면 AI랑 로봇이랑 이렇게 세 개를 다 묶어가지고 같이 요즘 보시더라고요. 많이들 보시죠. AI가 하니까 반도체가 필요하고 그게 이제 탑재되는 게 이제 로봇이나 뭐 자동차나 이런 전기차나 뭐 이런 쪽으로 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내년에도 AI나 뭐 로봇 이슈나 이런 것들은 좀 뜨거울 거라고 보시나요? 계속 뭐 이쪽으로 방향이 잡힐 것 같아요. 왜냐하면 로봇 여러분들 좀 주변에 로봇 보이세요? 안 보이잖아요. 음식점에서 그냥 음식점에서 조금 보이지. 네, 집에 뭐 로봇 청소기 정도죠. 맞아요. 근데 아직은 우리가 뭐 로봇에 대해서 이렇게 딱 와닿진 않거든요. AI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AI인데 내가 AI 지금 쓰고 있나? 그런 분 많지 않으실 거예요. GPT가 좀 그랬던 더 이상. 근데 이게 대중화될 때가 오히려 안 좋은 거예요. 네. 아시겠죠? 전기차도 대중화되면 이미 다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무서운 거지. 배터리 기업들 보세요. 10배씩 갔지만 전기차 대중화되지 않았잖아요. 근데도 주가는 어마어마하게 갔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남아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침투율이 아직은 낮을수록 좋은데 그 예를 들면 23년도에 가장 좋았던 섹터 중에 하나가 로봇 중에 협동 로봇. 사람과 같이 일하는 그게 침투율이 전체 로봇 시장의 5%밖에 안 된다. 근데 그만큼 폭발력이 있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더 많이 침투율이 올라가겠지. 그러니까 내년까지 로봇이 대중화 될까요? 그럴 것 같지도 않고 전기차도 아직 대중화 아니에요. AI 대중화 여전히 시간 걸리죠. 근데 가야 되잖아요. 대중화로. 여기에 대해서 누구도 부인 안 하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로봇 보면서 느낀 게 얼마 전에 그 일론 머스크가 공개한 그 옵티머스 아시죠? 네. 그 로봇 나왔잖아요. 이번에 2세대 버전이 나왔는데 잘하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 계란을 이렇게 파지하는 거 보고 인간의 손밖에 할 수 없거든요. 로봇 손이 그걸 어떻게 정확하게 집어요? 계란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손마디에 강약 조절을 하는 거예요. 인간처럼. 근데 여기 센서가 달려 있겠죠. 지시를 하겠죠. 야 로봇 잡을 땐 좀 천천히 잡아. 깨지니까. 근데 진짜 정확하게 옮기더라. 이 책 잡아서 옮기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했다는 게 야 인간형 로봇이 이 정도로 발전했구나. 근데 그 일론 머스크의 목표 중에 하나가 그 책 혹시 보셨어요? 일론 머스크 자서전 저 봤는데 거기서 제가 느낀 게 이 사람은 로봇을 집집마다 놓고 싶나 보다. 집에 하나씩 테슬라 봇이 들어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있구나. 그럼 그 시절이 오면 이제 대중화 되겠죠. 근데 그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는 로봇 시장 커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로봇 시장의 미래가 테슬라 때문에 더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로봇 시장 근데 다만 이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그게 좀 약간 전 불만이에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많이 오른 만큼 또 약간의 조정은 있으니까 다만 성장은 이어진다. 근데 그런 뭐 로봇도 AI가 들어가야 되고 사실 다 AI에서 파생되는 거예요. 자율주행 당연히 AI 들어가고 그걸 구현하기 위한 게 반도체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다 연결된다. 이 네 가지 그러니까 자율주행, 로봇, AI, 반도체는 같이 가는 거지 따로 가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게 적어도 24년의 고점은 아닌 것 같고 25년도에 테슬라 봇이 나온대요. 근데 그거까지는 한번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를 전기차 기업이 아니고 맞아요. 로봇 기업이라고 정체성을 말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분이 너무 놀라운 게 그냥 이렇게 얘기만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얘기만 했는데 테마성 주가 올리려고. 근데 현실화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론 머스크는 대단한 게
진짜 너무 저는 그 부분이 존경스러워요. 꿈을 현실로 만들더라고요. 책에서 진짜 엄청 노력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죽을 듯이 세계 1위 부자가 잠을 안 자. 진짜 그거 보고 저 반성 많이 했습니다. 예. 진짜 죽을 듯이 노력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세계 1등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도 그렇게 열심히 일한다는 게 좀 그게 참 놀라운 것 같아요. 그러면 2024년에 또 이렇게 쭉 보시는 큰 키워드가 자율주행 반도체, AI, 로봇 이런 키워드를 보시는 그거는 뭐 24년뿐만 아니라 계속 이어진다 성장이. 5년 10년. 예. 근데 이제 그 앞으로 검증하실 건 이 기업들이 이제 꿈에 지금 베팅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24년에는 숫자도 접목이 돼야 돼요. 여기서 실적 안 나온다? 그럼 사람들은 용서를 안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올해는 용서해줬어요. 어차피 성장하는데. 근데 24년도에는 이미 주가 지금 오른 상태잖아요. 네, 오른 상태면 좀 약간 사람들이 이제 좀 냉정해져요. 꿈만 베팅하는 게 아니라 야, 이 정도 해줬으면 너 돈 벌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계속 적자난다. 네. 그럼 약간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24년도에 하나 더 체크하실 건 이런 산업들이 대표 기업들이 돈을 내가 그 생각한 만큼 벌어주고 있는지 실적이 나오는지 그걸 한 번 더 검증하자. 이런 섹터에서 뭐 예를 들면 1등, 뭐 2등 하는 이런 주식들은 기업들은 눈여겨 보다가 혹시 그런 눌릴 때 급락이 분명히 나와요. 뭐 영원한 상승 없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도 한번 급락할 수 있고 뭐 예를 들면 지금 로봇주에서 1등이 두산 로보틱스도 네. 있을 거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자율주행 쪽에서 가장 많이 가는 회사가 칩셋 미디어 뭐 이런 회사 있거든요. 텔레치스. 네. 이 기업들의 주가가 너무 좋았는데 여기도 언젠가는 한 번씩 급락할 수도 있어요. 많이 오른 만큼. 근데 그때 투자하는 건 좀 굉장히 합리적이다. 네. 대신에 이 기업들이 경쟁력이 떨어지거나 뭐 실적이 망가지거나 이러면서 주가가 폭락하면 그건 안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단지 뭐 시장이 안 좋아져서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한 번씩 조정받는다면 그걸 놓치지 말자. 예. 그래서 이 산업에 대한 공부를 계속 하셔가지고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쪽이 메가 트렌드 같아요. 결국 큰 돈은 메가 트렌드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배터리가 올해 상반기에 메가 트렌드였잖아요. 분명한 꿈을 안고 가는 건데 그 다음 꿈은 저는 어쨌든 개인적으로 AI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실제로 AI가 아직은 대중화된 건 아니지만 제 개인적으로 좀 챗 GPT 그 GPT-4 있잖아요. 네. 그거 유료잖아요. 네. 한 달에 $20 맞아요. 네. $20 내야 되는데 결제해서 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좋은 점이 저는 이제 강의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강의자로 만드는데 텍스트로 좀 그림 좀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진짜 막 제가 원하는 그림은 그대로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요? 너무 그게 좋더라고요. 와, 대박이네. 왜냐면 옛날에는 이제 이 PPT 만들려면 일단 시각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림 같은 걸 좀 넣어줘야 좋은데 일일이 사진 찾아다녔죠. 내가 생각하는 그 사진 찾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예를 들면 그거 찾는데 30분 걸렸다. 지금은 그거 그림 그리는데 1분도 안 걸린다. 그럼 딱 뽑아주니까. 그리고 내가 약간 불만이면 이 그림을 내가 좀 더 수정해 달라 그래요. 그러면 뭐 그것도 해주고 하니까 챗 GPT가 진짜 필요하구나. 이렇게 근데 저만 필요할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만 이제 이런 걸 많이 쓰게 되면 이걸 쓰면 옛날로 못 돌아갈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 정도예요. AI는 이제는 진짜로 누구도 거부할 수 있는 현실이 되고 있다. 전 그걸 지금 요즘에 진짜 느끼고 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현실. 네, 근데 그러면 이 산업에 투자를 하는 건 당연히 맞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뭐 주가에 좀 상관없이 좀 괜찮은 기업들은 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AI는 물론 반도체입니다. 네. 한국은. 근데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에는 이제 미국은 많죠. 미국에 대표적인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가 거기가 사실 챗 GPT 연결돼 있잖아요. 거기랑 구글의 바드 있을 거고 이제 이름이 제미나이로 바뀐 것 같더라고요. 예. 구글도 있고 뭐 인공지능하면 서러운 회사가 테슬라죠. 테슬라도 있고 그래서 사실 미국 주식은 그냥 답정너예요. 딱 정해져 있어요. 사실은 그냥 저 개인적인 생각은 미국 주식에서 뭐 그냥 종합 선물 세트 사고 싶다 그럼 테슬라 사면 돼요. 아니면 AI 하죠, 로봇 하죠, 전기차 들어가 있죠, 태양광 하죠, 저기 로켓 보내죠. 그러니까 다 하잖아요, 사실은. 일론 머스크 건강 때문에 네. 이게 그 일론 머스크 책 읽고요. 네. 어떤 분들이 이제 댓글 남겨주실 때 일론 머스크 죽을 것 같다고. 죽을 것 같아. 저기 애플의 스티브 잡스처럼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이 좀 건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강하다 표현이 암 걸릴 그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즐겨요. 그걸 완전히 즐겨요. 즐기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스티브 잡스처럼 암은 안 걸릴 것 같고 그리고 약간 좀
뚱뚱했잖아요 몸이. 근데 비만 치료제가 또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그 비만 치료제 이후에 살도 좀 뺐더라고요. 111인가 네. 그래서 그런 또 약간 의학의 도움을 또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장수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일론 머스크의 걱정은 제발 좀 독설 좀 하지 마라. 그게 좀 걱정이지. 트위터로. 네, 너무 막 이렇게 말을 세게 하니까 그거 빼고는 일론 머스크 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근데 어쨌든 이제 미국 기업들은 그런 쪽이 괜찮은데 한국은 반도체인데 한국에서 그런 이제 미국형 기업들 있잖아요. 소프트웨어. 네. 이쪽을 본다면 뭐 가장 대표적인 건 네이버죠. 우리나라 지금 네이버 하이퍼클로버 X 이미 공개했으니까 그래서 계속 고도화하면서 어쨌든 미국을 대적할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는 전 네이버 같아요. 한글은 더 잘하잖아요. 네. 그게 있고 소프트웨어 기업 중에 그 대기업의 SI 업체라고 대기업들 보면은 뭐 이렇게 대기업 이렇게 근무하신 분들은 자체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잖아요. 뭐 인력 관리를 하기 위해서라도 하고 그 다음에 기업들이 아날로그 방식으로 요즘엔 근무를 하는 게 아니라 다 디지털로 바꾸고 있죠. 그걸 해주는 업체가 SI 업체인데 예를 들면 삼성그룹은 삼성 SDS, 롯데정보통신, 현대차는 현대오토에버 이런 기업들이 그런 걸 해주고 있거든요. 이 기업들이 다 아마 생성의 AI를 준비하거나 이미 삼성 SDS는 공개를 했어요. 기업형으로. 근데 이 기업들이 결국엔 시장이 이쪽으로 간다면 당연히 더 성장하겠죠. 그래서 저는 생성형 AI 관련된 한국의 소프트웨어 SI 업체들 좀 24년도에 주목하는 거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24년이 그 네이버에 다시금 이렇게 반등하는 해라고 많이들 보시기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어쨌든 우리가 만족할 만큼의 결과물을 내놔야 돼요. 왜냐하면 챗 GPT보다는 좀 이게 아무래도 투자금이 적으니까 밀릴 수밖에 없는데 한글 쪽에서는 네이버가 우세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사람들이 어쨌든 네이버 걸 쓰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버 여기서 못 벗어나게 만들어야 돼요. 그거를 해줄 수 있느냐가 네이버의 24년도에 굉장한 좀 숙제가 되는 거 아닌가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이제 희망이 없는 걸까요? 희망이 없다기보다는 바뀌어야죠. 바뀌어야죠. 지금 뭐 김범수 부장도 그렇고 뭐 쇄신하겠다니 제 생각에는 안 바뀐 것 같아요. 그냥 뭐 회의 몇 번 하고 한번 아시겠지만 이제 물론 CEO도 바뀌고 있지만 여전히 그분들 그대로 있는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별로 바뀐 게 안 느껴져요. 다만 주가가 워낙 빠져가지고 올라온 건 맞지만 카카오는 저는 인적 쇄신도 더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카카오는 외부에서도 많이 와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을 많이 그러니까 카카오 그 그룹 내에 이런 인력 인재들보다도 좀 저는 한번 외부에서도 모셔오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바뀌어야 된다. 그거를 시장이 인정해줘야 된다. 근데 아직은 시장이 그걸 인정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카카오의 플랫폼이 어쨌든 플랫폼은 대단하죠. 그 카카오라는 카카오톡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플랫폼을 누구도 대처할 수 없으니까 저는 뭐 카카오는 이제 주가 바닥은 나왔다고 봐요. 더 올라가려면 뭔가 보여줘야 돼요. 시장에. 뭐 네이버처럼 AI를 보여주는가 우리 이렇게 바뀌겠습니다. 이걸 보여주는데 그게 아직은 뭔가 좀 부족하다. 근데 이거는 제가 얘기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저기 그 카카오 임직원분들이 대답을 해주셔야죠. 근데 그거를 확인해야만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너무 이제 부정적으로 보지 마세요. 이미 다 뭐 빠졌으니까 다만 우리가 원하는 그런 상승이 나오기는 조금 더 뭐 확인할 게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반도체 얘기 중에는 최근에 또 막 온디바이스 막 나오고 제주 반도체 막 얘기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이런 것들도 좀 내년에 테마로 좀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거라 보세요. 이미 이제 테마는 형성이 됐고 이제 관건은 이거예요. 이제 온디바이스 A는 여기다 AI를 넣어버리는 거잖아요. 인터넷 연결을 안 해도 AI를 쓸 수 있어 너무 편하죠. 지금은 내가 AI랑 뭔가 대화를 하고 싶으면 실제로 저도 챗 GPT 쓰는데 약간 답답한 게 딱 이렇게 질문을 딱 넣잖아요. 좀 시간 걸려요. 바로 대답 안 하잖아요. 조금 이렇게 걸리다가 이렇게 대답이 들어오는 그게 이제 클라우드 한번 통해서 오다 보니까 바로 나오긴 사실 어렵죠. 근데 온 디바이스 A에는 얘기하면 이제 질문하면 바로 답 나오는 거죠. 그런 방식이라 일단 편하긴 하는데 근데 이게 이제 과연 스마트폰이나 PC에 탑재됐을 때 약간 걱정은 그거예요. 지금 기대감 때문에 주가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사람들이 이 기능을 탑재한 이 스마트폰을 살려고 할까? 많이 팔릴까? 이거에 대한 좀 고민이 있어요. 처음 나왔는데 사람들이 이거 뭐지? 나한테 필요한가? 약간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24년도에 기대감이 있다가 안 팔려버리면
확 꺾여요. 그럼 주가 부러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좀 걱정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제주 반도체나 이런 기업들 저 개인적으로 좋게 보는데 온 디바이스 AI 시대는 옵니다. 오는데 24년에 한 번의 검증이 지금 남아 있다. 그래서 지금 주가 올라온 상태에 좀 조심하죠. 오히려 한번 그걸 확인하고 가자. 그래서 지금 투자는 저는 늦었어요. 너무 늦었기 때문에 한번 검증하시고 저는 진짜는 언제냐면 삼성도 삼성인데 24년 9월에 애플 아이폰 16 나오잖아요. 네. 그때 애플이 늘 거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애플이 넣으면 또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워낙 애플은 이제 프리미엄 폰에서 잘 나가니까 네. 그래서 애플이 이걸 탑재하면 진짜로 대세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진짜 찐 승부는 저는 24년도 한번 7, 8월에 얘기가 나오겠죠. 9월에 나오면 보통 6, 7월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때가 한번 이제 좀 고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큰 그림은 자율주행 반도체, AI 로봇, 뭐 테슬라, MS, 네이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기업들 좀 유심히 보면 좋겠네요. 또 하나의 그 2023년을 뜨겁게 달구었던 섹터가 2차 전지였잖아요. 네, 그래서 2차 전지 주가가 또 많이 빠지기도 하고 정말 여러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요. 그 공매도 금지 이후에 보니까 이제 공매도 잔고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네. 것처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2차 전지 주식들의 그 주요 주식들의 바닥이 뭐 근접했다 이런 이제 조심스러운 전망들이 나오는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바닥은 나왔다고 보고 있어요. 이제 여기서 왜냐면 나올 악재는 다 나온 것 같거든요. 그리고 공매도가 이제 더 이상 뭐 나올 수도 없잖아요. 네. 나올 수도 없는 상황이고 잔고는 점점 줄 거고 거기다가 중국의 리튬 가격이 너무 많이 빠졌어요. 너무 많이 빠졌는데 이제 요즘엔 조금 그래도 바닥에서 버티려고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2차전지 빠진 이유들 여러 개 있잖아요. 뭐 전기차 안 팔린다, 네. 금리 오른다. 막 이런 이제 여러 이슈들이 있고 실적 안 좋을 거다. 근데 이제는 모르는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것도 다 알면은 반영해서 주가 안 가는 것처럼 나쁜 것도요. 이제 만약에 전 국민이 다 알아버리면 새로운 게 아니죠. 그러면은 여기서 뭔가 더 나쁜 게 나와요. 빠지거든요. 근데 그게 뭐가 있을까? 이제 더 나쁜 건 전 트럼프 당선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제가 모르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이 되면 이게 또 골치 아픈 거죠. 네. 전기차는 어쨌든 안 좋아요. 네. 악재 맞으니까. 근데 그거 말고는 여기서 더 나쁠 게 뭐가 있나. 그래서 저는 이제 2차전지 바닥론에 대해서는 이제 공감은 하는 편인데 다만 이제 올라가려면 이 나쁜 것들이 뭔가 해소되는 뭐가 보여야 돼요. 네. 그 기미가 보여야 되는데 아직 그건 안 보여요. 그럼 그렇다는 얘기 뭐죠? 그게 보일 때까지는 주가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네. 네, 박스권을 그리면서. 옛날에 반도체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기업들 주도주가 될 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한번 무너지고 나서 몇 달을 기다가 좋아지는 게 보이면 이제 레벨업을 해요. 그때부터. 네. 근데 그 과정이 이 배터리 업종도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내년 1분기까지는 좀 더 이어질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 이제 24년 2분기나 3분기부터는 좀 괜찮을 거라고 좀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일단 중국이 배터리 공급 과잉을 인지를 하고 개혁하겠다 공급을. 그 얘기 뭐죠? 구조조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의 일부 배터리 기업들이 망할 수도 있어요. 구조조정해서. 그리고 공급이 준다는 얘기 뭐죠? 공급 주는 건 좋은 거예요. 어쨌든. 네. 우리 반도체 봤잖아요. 그러면 리튬 가격은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됩니다. 리튬 가격이 왜 빠졌냐면 너무 공급이 많대요. 중국 배터리가 남아 돈다고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주가 이제 리튬 가격이 빠진 건데 이게 이제 어느 시점에서 내년 1분기 지나면 반대로 또 좋아지겠죠. 그리고 금리가 낮아지면 뭐죠? 사람들이 또 전기차에 대해서 조금씩 사려고 하겠죠. 부담이 완화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일단 전기차 이제 더 이상 수요가 더 이상 빠지진 않겠지. 금리는 좀 빠져주고 전기차 수요가 유지가 되면 부정적으로 봤던 이 전기차 판매 둔화에 대한 이슈가 좀 완화될 거예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주가에 호재가 될 것 같고 또 세 번째는 어찌 됐건 미국 전기차 시장엔 중국은 못 들어갑니다. 이번에 법안도 또 구체적으로 발표됐잖아요. 네. 중국 거는 아예 하지 말란 얘기예요. 미국에서. 네. 네. 그런 얘기는 한국한테 엄청난 기회죠. 네. 한국 배터리 업체들한테는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본다면 결국엔 시간 문제 아니겠냐. 다만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인내심은 좀 몇 달은 더 필요하다. 그걸 이겨내시면 좋겠고 그리고 25년도가 진짜 중요한 게 25년에는 그 신차가 좀 많이 나와요. 전기차. 지금 좀 밀어놨거든요. 기업들이 전기차 잘 안 되니까. 포드, GM, 현대차, 뭐 기아부터 해가지고 진짜 25년이 진검승부로 24년? 25년. 25년. 네. 현대차도 그때부터는 소프트웨어로 이제 운행할 수 있는
차를 앞으로 만들겠다고 했어요. 25년. 근데 당연히 전기차가 유리하죠. 배터리로 운행을 하니까. 그래서 25년이 뭔가 저는 좀 자동차의 좀 변곡점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가 테슬라가 지금 이제 사이버 트럭 내놨는데 지금 몇 대 못 만들잖아요. 네. 대량 양산이 24년 하반기, 빠르면 24년 하반기, 늦으면 25년인데 일론 머스크 그 책 보신 분들 아시죠? 일론 머스크는 일단은 만약에 올해 말까지 한다 그러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1년 후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항상 그래요. 네, 일단 이분 얘기는 1년 후예요. 아니면 2년 후로를 가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원래 사이버 트럭도 그쵸. 23년에 본격 양산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죠? 미뤄졌어요. 네. 나오긴 하는데 많이 못 만들어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1년 후나 1년 반 후면 대량 양산하겠다. 1년 후나 1년 후면은 언제죠? 24년 그 하반기나 네. 아니면 25년이에요. 1년 반 후면. 근데 일론 머스크는 얘기를 그렇게 했다는 건 1년 반 후가 맞아요. 근데 약간 더 늦게 더 뒤로 오셔야 돼요. 그럼 그 25년이거든요. 그러면 사이버 트럭은 미국은 픽업 트럭 시장이잖아요. 이게 나오면 엄청난 픽업 트럭은 또 사이버 트럭은 배터리 용량도 엄청 큽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나라한테 나쁠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25년의 시계열을 맞춰둔다면 24년 1분기가 아마 바닥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때 잘 선별해서 좀 모아놓는다면 웃을 날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제 2차전지를 나쁘게 볼 게 아니라 내가 어떤 2차전지에 투자할까. 교체할 건 좀 교체하시면서 2차전지도 종류가 근데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 좀 잘 옥석 가리기를 해서 이제 좀 농사를 지을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25년이 진검성 보면 선반영에서 이제 24년 하반기부터는 또 본격적으로. 근데 이제 한 가지 제가 리스크가 트럼프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어떻게 제가 알 방법이 없으니까 그게 좀 유일한 좀 약간의 좀 저는 좀 리스크 요인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막 엄청 그렇게 막 그 공장도 막 그렇게 많이 짓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가 된다고 해서 전기차 안 팔리는 건 아니에요. 갈 거예요. 아니, 이거를 누가 막겠어요. 전기차로 바뀌는 거. 근데 뭐냐면 투자자들의 심리가 꺾여요. 바이든이 낫죠. 바이든은 친환경자인데 이 사람은 대놓고 전기차 안 된다. 야, 전기차 때문에 망한다고 하니까 그렇죠. 대놓고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전기차 배터리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선 당연히 불편하죠. 그러면 100% 오를 게 50%밖에 못 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점이 조금 약간 리스크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어차피 조금 정해진 미래처럼 좀 먼 미래, 시간을 좀 걸릴 수 있는 미래일 수 있지만 그래서 이제 공매도 잔고가 조금 줄어들고 앞으로도 이렇게 좀 커버하는 쇼커버가 나오는 그런 걸 예상해 볼 수 있는 걸까요? 네, 그러니까 쇼커버는 충분히 이제 지금 앞으로 계속 좀 나올 거예요. 다만 이제 한 번에 저는 그 3분기엔 조금 조심하자는 입장이에요. 약간의. 그러니까 24년 3분기에는 변동성이 나고. 예. 그러니까 아마 주가 측면에서는 24년 1분기가 2차전지 좀 바닥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2분기부터는 이제 하반기를 기대하면서 올라가겠죠. 올라가는데 그 하반기가 3분기랑 4분기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은 3분기보단 저는 4분기가 좀 더 낫지 않겠냐. 그 이유가 3분기 시작부터 공매도 금지가 이제 다시 해제돼요. 그래요? 공매도 재개됩니다. 근데 아마 금감원에서 어떤 결정 내릴지 모르는데 지금 공매도가 전 종목이 다 금지돼 있잖아요. 근데 원래는 코스닥 150하고 코스피 200만은 풀려 있었죠. 근데 이거를 전면 다 금지시켰는데 아마 7월에 풀 때는 다 풀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럼 전 종목이 만약에 다 풀리면 예를 들면 그러면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겠죠. 2차전지에 또 공매도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7월은 고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것 때문에 7월에 주가가 급락한다. 절호의 찬스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런 스케줄은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공매도에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럼 그거를 도망가지 마시란 얘기예요. 그런 불편함을 오히려 기회로 활용하자. 그걸 잘 극복하면 오히려 8월 9월은 또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년 그러니까 24년 하반기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7월은 조금 경계를 해야 된다. 공매도 이슈 때문에.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 시점에서 좀 이렇게 정보를 이렇게 취합하셨을 때 좀 괜찮아 보이는 2차전지 기업은 뭐가 좀 있으세요? 제가 생각하는 이제 2차전지는 양극재가 워낙 좋았거든요. 그래서 양극재도 좋기는 하겠죠. 양극재가 대장이니까. 근데 이제 저는 상대적으로 23년도에 너무 좋았던 것보다는 23년도에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거에서 찾아보자는 게 저의 좀 저는 이제 그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양극재에서도 에코프로 BM이 워낙 좋았잖아요. 에코프로 이쪽 계열 쪽에
근데 상대적으로 LNF 못 갔어요. 굉장히 부진했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저는 LNF가 그래서 더 낫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왜냐하면 LNF가 또 테슬라 사이버 트럭 이쪽에도 양극재 네. 공급하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PER도 좀 낮은 편이고 해서 괜찮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그 소재 섹터 내에서 좀 왕따 당하던 섹터가 어디냐면 전해액하고 분리막은 많이 못 갔어요. 상대적으로 양극재 갈 때. 네. 근데 이게 저는 가장 전해액과 분리막을 좀 좋게 보는 게 중국 회사들이 이제 아예 못 가게 돼 있어요. 그 이번에 법안 때문에 그 전해액과 분리막을 배터리 부품으로 이미 설정을 해놔가지고 배터리 부품은 중국산을 쓰면 보조금을 안 줍니다. 그래요. 그걸 탑재한 배터리가 들어가 있다. 미국에 보조금을 안 줘요. 24년부터 적용돼요. 바로 적용돼요. 네. 예, 24년부터. 그러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 그럼 쓰란 얘기죠. 네. 근데 중국과 한국의 배터리 전액 분리막에서는 엄청 경쟁이 심하거든요. 근데 적어도 미국에서만큼은 중국과 싸울 이유가 없겠구나. 경쟁 안 하면 편하죠. 네. 사실은. 그래서 미국 시장을 우리의 이 전액과 분리막 회사들이 장악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또 미국에 공장 지으면 세액 공제 또 해준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그러면 만들면서 돈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어서 저는 2차 전지 쪽에서는 어쨌든 그런 전해액과 분리막이 24년을 봤을 때 좀 괜찮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그 충전 속도나 주행 거리가 또 중요하잖아요, 배터리에서. 그래서 양극재에서 더 막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네. 그러면은 응극재를 좀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실리콘 응극재, 네. 실리콘 응극재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25년부터 열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테슬라 그 사이버 트럭에는 실리콘 응극재 탑재한다는 얘기도 좀 나오는데 네. 본격적으로 아마 그게 좀 대중화되는 시기가 25년 아니냐. 그래서 실리콘 응극재 만드는 기업들이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에서는 대주전자재료 네. 이런 게, 근데 여기는 워낙 많이 올랐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쪽보다는 실리콘 응극재를 하는데 주가 못 올랐던 기업이 SKC 네. 여기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솔케미칼 원래 반도체 소재 쪽이거든요. 이 회사도 해요. 여기 하고 있고, 거기에 필요한 도전제 만드는 기업 중에 나노신소재라든가 아니면 도전제에서 제이오라는 기업, 이런 기업들이 다 이쪽과 연결이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쪽을 한번 24년도에 혹시라도 주가가 막 안 좋을 때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그 에코프로 형제그룹하고 포스코 그룹주하고 비교했을 때 점점 시간이 갈수록 에코프로보다는 포스코 쪽에 더 방점을 두는 것 같은데요.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 에코프로 쪽은 워낙 주가가 싸진 않거든요. 굉장히 좀 주가가 고밸류 상태죠. 그래서 네. 시총을 합쳐서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 합치면 45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여기에 에코프로 머티리얼까지 상장이 돼 있어요. 그럼 합치면은 거의 60조 가까이 되거든요. 그럼 굉장히 60조면요.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이 세 개를, 그러니까 하나의 그룹이잖아요. 네. 그럼 코스피로 따지면 시총 4위입니다. 그러네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LG엔솔 다음이에요.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 시총이 더 큰 거예요. 네. 그 정도로 이게 무시 못할 사이즈예요. 근데 그만큼 비싸다는 얘기죠. 싸다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봤을 때는 이게 주가 부진했던 거는 사람들이 좀 밸류 부담 느낀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좀 고밸류 아닌가. 근데 상대적으로 포스코홀딩스는 주가 올랐어도 원래 옛날부터 굉장히 저평가 기업이죠. 아직도 PBR이 1배도 안 됩니다. 자산 가치 1배도 안 되니까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고, 그 다음에 아직 리튬 양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 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직 그 기대감 남아있죠. 아마 24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대량 양산 들어갈 것 같은데 그것까지 한번 보자는 심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리튬에 대한 기대감이, 또 우리나라 제일 적극적인 기업이잖아요. 그리고 원래 포스코홀딩스는 본업도 잘하잖아요. 최강에서. 그래서 또 주주 환원도 잘해주는 기업이라서 아마 포스코가 그런 면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아서 좀 견조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앞서서 그 반도체 AI 얘기해 주실 때 종합 선물 세트로 테슬라를 좀 언급해 주셨잖아요. 근데 요즘 뉴스 보니까 BYD가 테슬라를 앞설 것이다. 2024년에는 부터는 그런 전망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기차로만 보면 앞설 수도 있어요. 그냥 전기차 섹터 하나만 또 놓고 보면, 왜냐하면 아무리 테슬라가 잘 만든다고 해도
BYD의 원가 경쟁력을 따라잡기는 어려워요. 중국의 그 원가를. BYD는 막 1,500만 원짜리 전기차도 한다고 하더라고. 그걸 어떻게 테슬라가 이기겠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BYD가 이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전기차 1등을 할 수도 있는 게 바로 저는 BYD라고도 볼 수 있고 중국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중국이 1년에 그러니까 1년에 중국 시장이요.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이 한 9천, 그러니까 자동차 시장이 1년에 9천만 대 되는데 중국 시장만 2천만 대예요. 미국보다 더 커요. 미국이 한 1,000만 대 되거든요. 인도가 한 5, 600만 대 될 거예요. 비교가 안 돼요. 중국에서 1등하면 그냥 세계 1위 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중국 사람들 거의 전기차로 바꾸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BYD로 바꾸니까 그런 면에서 전기차만 놓고 보면은 이기는 게 맞을 수 있어요. 근데 테슬라는 전기차만 하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거기 들어간 자율주행을 BYD가 따라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로봇도 하죠. 그 외에 뭐 스페이스X라는 인공위성 쪽도 있고 정말 다양한 사업들 많이 하잖아요. 그 가치가 BYD가 따라갈 수 없는 가치예요. 그거는. 그래서 저는 전기차만 놓고 보면 뭐 BYD가 뭐 따라갈 수 있겠지만 종합적으로 다 봤을 땐 테슬라를 이기는 건 뭐 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정리가 너무 잘 됐습니다. 그럼 2024년 상반기는 뭐 반도체, 2024년 하반기는 2차 전지 뭐 이런 정도로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랑 그 자동차 쪽 있잖아요. 현대차가 24년 하반기 10월에 미국에 드디어 전기차 공장이 완공돼요. 조지아. 그래서 현대차도 맞물리겠죠. 그러면 그래서 세금 혜택도 받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배터리만 간다기보다는 그 전기차에는 배터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차도 있으니까 요거랑 같이 가는 그림이 아마 한번 나오지 않을까. 근데 걱정되는 건 트럼프가 어떻게 저는 제발 트럼프가 좀 이제 모두가 친환경 하고 있는데 좀 고집 부리지 말고 좀 거기에 순응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너무 세게 막 친환경을 반대하는 사람이라 그게 조금 약간 지금. 그럼 혹시나 트럼프가 당선된다 해도요. 그게 조금 주가가 상승하는 거는 거의 뭐 기정사실인데 좀 지연된다라고만 보면 될까요? 충격이 나와요. 충격. 만약에 됐다. 그럼 그날 급락합니다. 그거 어쩔 수 없어요. 한 며칠 빠질 텐데 기회 아닌가. 왜냐하면 트럼프가 됐다고 IRA 인플레 감축법이 바뀔까요? 안 바뀐다고 저는 봐요. 여야가 합의한 거기 때문에 트럼프도 알죠. 친환경 대세라는 거 본인이 모를 리는 없어요. 다만 속도가 둔화돼서 주가는 좀 흔들리겠지만 저는 뭐 그렇다고 대세에 크게 지장이 있겠냐.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걸 또 역용할 필요도 있다. 옛날에 혹시 기억나세요? 2016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당선됐을 때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고? 그러니까 이제 예측이 안 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주식시장 폭락했는데 그날 주식 사신 분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 임기 내내 다 우상향이었던 거예요. 계속 주가 올라. 그날이 바닥이었어요. 근데 그날 이제 미국 증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엄청 흔들렸거든요. 당선되자마자. 근데 웬걸 주식시장이 더 좋았죠, 사실은. 그래서 그 대세에 큰 지장은 없지 않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사님 그러면은 그 만약에 지금 한 1억 정도 여유 자금이 있으면은 어떻게 좀 투자 전략을 세우시겠나요? 여유 자금이 있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배당주들을 좀 편입을 한 30% 정도 하셨습니다. 이거는 뭐 어떤 거든 상관이 없어요. 어떤 환경에서도 고배당주 30%가 들어가면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이게 혹시 그 배당 주기가 바뀌어서 그러신 걸까요? 아니 배당 주기랑은 상관없어요. 상관없이 그냥. 왜냐하면 배당을 깔고 들어가시면 배당주들은 특징이 되게 안정적이잖아요. 주가 변동도 낮고 재미는 없죠. 뭐 이게 수익이 많이 나는 건 아닌데 근데 그런 쪽에서 배당이 매년 6, 7% 배당 주는 건 굉장한 거거든요. 그런 업종이 은행도 있고 거기다 또 누가 있죠. 뭐 거기 통신업종 재미 진짜 없지만 이런 업종들을 기본적으로 깔고 가면 내가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성장주에서 많이 수익을 낼 거예요. 근데 그 성장주라는 건 진폭이 너무 심합니다. 그쵸. 내가 아무리 수익을 많이 내도 중간중간 20, 30%씩 빠져요. 그럴 때 이런 안정적인 배당주가 안 받쳐주면 흔들려 버립니다. 멘탈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30%는 그걸 끌고 가시면 좋겠고 한 10에서 20% 정도는 채권 투자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채권 금리가 높은 편이니까. 다만 이제 지금은 국채 금리가 좀 많이 떨어졌으니까 국채보다는 회사채들 있잖아요. 회사채들 우량한 회사채들을 한번 일부 한 10에서 20% 담아놓는 거 있죠. 나머지 50%는 주식이죠. 주식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거. 근데 그건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저처럼 뭐 만약에 메가 트렌드를 선호하신다면 AI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걸 분석하셔가지고 나는 AI에 힘을 주겠다. 거기 집중 분석하시고 그쪽에 집중하셔도 되고 아니면 난 분산하고 싶다.
AI 일부, 뭐 2차 전지 25년에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부터 좀 분산해서 2차 전지 일부 담아놓고 이런 거라든가.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어쨌든 만약에 1억이 있다면 50%는 메가 트렌드에 좀 아마 태우고 싶어요. 근데 그 메가 트렌드는 종류가 하나가 아니잖아요. 네. 골고루 담을 거냐. 그러니까 메가 트렌드에서 난 반도체만 할 거냐. 2차 전지만 할 거냐. 이거는 결정을 해보실 필요는 있겠지만 저는 제 성향은요. 저는 좀 골고루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 내년 전망부터 해서 주요 종목들, 중요 메가 트렌드까지 짚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시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내년에 이제 장이 조금 이제 바뀌고 네네. 상승장으로 들어서면은 저희가 이제 공부한 만큼 또 수익률이 높아질 텐데 이 타이밍에 이렇게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 탑 77 두 번째 네. 버전으로 써주셔가지고요. 네네. 너무 딱 좋은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이사님, 뭐 시청자님들께 신간도 이렇게 나오셨는데 뭐 책을 읽을 독자분들에게 네. 한번 좀 당부의 말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사실 이제 2021년도에 뭐 정말 너무 뜨거울 때 또 책도 나와서 정말 운 좋게도 책도 잘 되고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는데 22년도, 23년도 겪으면서 느낀 게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진짜 없다는 걸 느꼈고 주가든 뭐 그건 주식이든 뭐든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인간의 삶이든 다 업다운이 있는 것 같은데 느낀 건 뭐냐면은 주식 투자든 뭐든 여러분들이 또 뭐 잘 될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안 될 때도 있는데 잘 될 때 절대 자만하지 마시고 저도 지금 정말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잘 될 때 오히려 겸손하시고 자만하지 마시고 더 노력하시고 부족한 게 뭔가 그리고 안 될 때 오히려 용기를 내세요. 진짜 안 되는 것도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안 될 때 좋아지는 걸 또 찾는 노력도 해보시면 저는 된다고 보는. 어떻게 인생에 이런 건 없잖아요. 이런 거 주가도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좋을 때 더 좋다고 해서 막 무리하고 안 좋을 때 안 좋으니까 다 털고 나가고 이러면 남는 게 없죠. 그건 뭐 주식이든 인생이든 다 저는 그렇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2, 3년 동안 저도 많이 느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좀 실수하지 마시고 어쨌든 너무 좋을 때 냉정해지시고 안 좋을 때 용기를 내시면 좋겠고 그런 내용들도 제가 책에 많이 담아놨고 그래서 이 책은 어쨌든 이제 실전에서 많이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담아놨으니까 이 책을 보시면 여러분들의 그 앞으로 투자하실 때 방법들을 많이 아시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여러분들 물고기를 그냥 떠먹여주는 책이 절대 아닙니다. 이 물고기를 떠먹을 수 있는 자기의 그 도구 있죠. 그 도구를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으로 좀 생각해 주시고 좀 많이 읽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은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 탑 77. 네, 두 번째. 맞습니다. 이건. 그래서 1권은 되게 좀 이제 아주 기초적인 거 위주로 다뤘다면 2권은 좀 약간 실전에 좀 적용할 수 있는 것, 그 사례를 되게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아마 좀 주식 투자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개념이 좀 잡히신 분들한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책 조금만 더 질문 한번 드려보면은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돼서 1탄과의 차별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사례와 또 다른 점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냥 이제 흔히 아는 용어 위주가 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주식을 좀 처음 볼 때 뭐 예를 들면 뭐 PER이다, PBR 이런 용어들 많이 들어보시는데 사실 정확히 모르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 용어에 초점을 맞춰서 그 개념 설명을 했다면 2탄은 그러면 그 PER, PBR을 그럼 내가 알아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실제 투자에 적용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려면 사례가 붙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업별로 해가지고 많이 담아놨어요. 이제 PER도 실제로 적용하는 방법들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기업은 PER이 뭐 50배 받아도 되고 어떤 기업은 10배 받아 현대차는 4배인데도 주가가 잘 안 가요. 싼데도. 맞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왜 그런지 그러면 내가 투자하는 어떤 기업 성향에 따라서 그런 걸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그런 사례들을 되게 또 많이 넣고 또 여기 이제 가장 마지막 편에 증권사 이제 보고서들도 많이들 보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는지 저는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활용하는 방법을 좀 세세하게 좀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제 투자하시는데 진짜 이거는 정말 직접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많이 담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사님께서 보실 때 그 주식 투자로 결국은 좀 수익을 올리는 사람하고 올리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이제 책에 실어주셨는데 뭐 한두 가지 정도 이렇게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이제 주식 투자로 수익을 올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죠, 사실은. 이제 그 가장 큰 이유는 차이점은
일단 그 자기가 공부해서 투자를 한다기보다는 귀가 얇은 거죠. 그러니까 약간 분위기에 편승하는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데 사실 몰라서도 있겠지만 결국 자기가 모르는 거를 그냥 아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죠. 네. 왜 남들이 다 이렇게 하고 그 시류에 편승해서 되게 좀 쉬운 길로 가는 거죠. 네. 그런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운이 좋으면 수익은 나지만 결국엔 대부분 실패했던 것 같고 성공하신 분들은 그런 시류에 편승을 하더라도 자기 주관이 있어요. 자기가 정확하게 아는 거 그런 거 위주로만 분석을 해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엔 제가 이제 몇 년간 이렇게 또 이렇게 증권 이렇게 방송도 하고 많은 분들 보면서 이렇게 만나보면서 돈 잘 버신 분들도 이게 만나본 결과 뭐냐면 결국엔 그 지식의 양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를 일단 기본적으로요 뭔가 이게 아웃풋이 나오려면 집어넣는 게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대부분요 초기에 몇 번 하다가 말아버리세요. 왜 힘들거든요. 공부하는 게 힘드니까. 근데 그걸 그러니까 공부하는 게 처음엔 다 힘든데 그걸 해도 사실 이 아웃풋 결과물이요 처음에 안 나와요. 네. 내가 100을 넣어도요 결과물이 막 30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다가 포기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를 몇 년 동안 꾸준히 그게 안 되더라도 하신 분들은 결국엔 성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공통적인 거는 진짜 공부 많이 하시고 그걸 자기 스타일에 맞게 자기만의 방법으로 잘 승화하신 분 그런 분들은 그냥 거의 다 성공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하는 분이 너무 극소수니까 주식에서 대부분 그렇죠. 실패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결국엔 그 끈기 같아요. 진짜 이 주식 투자도 결국 끈기가 있냐 없냐가 결국엔 그 결과물을 저는 좌우한다. 그렇게 그걸 좀 사실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그 개인적으로는 그 현재 그래도 장이 오늘 이제 폐장을 한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도 2,600에 이렇게 안착을 하면서 지금부터 이제 잘 준비하면 좀 상승 사이클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느낌도 드는데 혹시 염승환 이사님께서 갖고 계신 그 매매 철칙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이거는 반드시 지킨다. 그러니까 뭐 지킨다라는 좀 표현이 그런데 왜냐면 저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좀 매매를 못 하니까 투자가 금지돼 있어요. 회사 정책상 이제 방송 나와서 유튜브도 하고 하는데 네. 뭐 선행 매매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제가 차명 계좌를 동행해서 그런 일들이 뭐 이렇게 막 나오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증권사 직원들은 사실은 이제 유튜브를 만약에 이렇게 적극 저처럼 하면 사실은 이제 매매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게 사실 맞기 때문에 그래서 매매 뭐 이렇게 철칙이다 이렇게 좀 보진 않고 다만 이제 뭐 철학은 있는 거죠. 투자 원칙. 네. 뭐 여러분들한테 적용할 수 있는. 그래서 가장 저는 좀 중요한 게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일단 아는 것만 해야 된다. 이게 우선이고 그다음에 이유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이 기업을 왜 투자했는지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이유가 어떻게든 훼손이 됐을 때 네. 그거는 접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다 보면 반토막도 나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내가 생각했던 어떤 아이디어가 사실은 내가 생각한 방향과 반대로 가요. 근데 그게 예를 들면 운이 좋아가지고 좋은 쪽으로 잡혀가지고 주가 급등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어떤 사례가 그러니까 올해 어떤 사례가 있으면 23년도에 초전도체 기억나시죠? 아 맞아요. 근데 제가 이제 좀 관심 있게 봤던 기업 중에 하나가 뭐 지금은 이미 지나간 이슈니까 반도체 기업 중에 저는 한양 ENG라는 기업을 굉장히 좀 그때 좋게 보고 있었어요. 네.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 회사가 원래 그 반도체 처음 공장을 딱 세우잖아요. 네. 세우면 그 반도체 설비를 깔아줘요. 삼성전자 뭐 반도체 공장 처음 들어갈 때. 그러니까 인프라 투자할 때 처음 이제 같이 뭐 예를 들면 이제 배관공사 같은 거 해주는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그럼 이 회사는 반도체가 좋아야 갈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당시에 반도체 업황은 맞죠.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주가는 그냥 좀 비리비리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14,000원에서 계속 횡보하는데 2만 원을 간 거예요. 근데 알아봤더니 초전도체랑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전혀 관련 없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네. 시장에서 그렇게 엮였더라고요. 그래서 2만 원을 가니까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방송에서도 제가 뭐 이렇게 사고 팔아라 얘기 못하지만 이렇게 올라가는 건 솔직히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펀더멘탈 이슈가 아니지 않냐. 네. 초전도체가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실제 어떻게 됐냐면
2만 원 찍고 다시 원위치 됐어요. 왜냐면 초중대체 지금 또 사그라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올라가더라도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네. 예를 들면 삼성이 투자를 많이 하거나 그래서 2만 원 갔어요. 그건 괜찮아요. 네. 근데 올라가도 황당한 이유로 올라간 거예요. 그런 거면 어떻게든 엑시트를 해야 된다. 팔아야 된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생각한 거랑 뭐 예를 들면 한양 ENG가 앞으로 뭐 삼성 투자를 많이 받아서 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양 ENG가 일감을 뺏긴 거예요. 경쟁사가 들어와가지고. 네. 그럼 내 아이디어가 틀린 거예요. 그러면 그건 과감하게 손절해야 된다. 그렇군요. 근데 그런 것들을 투자자들이 뭔가 변화가 생겼을 때 그 원칙을 못 지키시더라고요. 바뀌면 자기도 그 원칙에 따라서 아이디어가 훼손되면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훈련이 많이 안 되겠어요, 사실은. 요거 약간 다른 맥락이긴 한데 제가 최근에 인터뷰를 하다 그 얘기 생각나서 그분은 이제 비트코인 요즘 비트코인 되게 뜨겁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이 최소한 이제 금의 시총은 가야 된다. 왜냐면 디지털 금이라고 되니까요. 그래서 그때까지 안 팔겠다라고 아이디어를 가지셨대요. 그런 아이디어를 가졌는데 주변을 봤는데 최근에 막 급등하다 또 한 10% 빠지니까 다 막 팔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지키고 간다. 맞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그분도 만약에 자기 생각 아이디어랑 반대로 비트코인이 만약에 안 되는 쪽으로 간다면 그렇죠. 정리를 하시겠죠. 그러니까 그게 원칙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나름대로 내가 강단 있게 옆에서 남이 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하면 그게 맞는지 한번 자기가 검증을 해봐야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부분은 휩쓸려요. 누구 말에, 뭐 특히 이제 유명한 분들의 말에. 그쵸. 그럼 자기 논리가 더 중요한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자기의 저는 그래서 어떤 투자든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뭐 부동산이든 암호화폐든 다 적용되잖아요. 네. 주식이든. 자기가 생각한 어떤 투자에 대해서 그게 끝까지 아이디어가 유지되는지, 훼손되는지, 그거를 좀 잘 지켜나가는 게 저는 주식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철칙인데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변에 이게 왜냐하면 계속 바뀌니까 자기도 휩쓸리거든요. 근데 그거를 강단 있게 끈기 있게 유지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근데 그걸 하는 분들이 결국 부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원칙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염승환 이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